작가이자 저명한 작가였던 데이비드 포스터 윌리스가 그 데이비드 린치를 취재하면서 취재기를 쓴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표현 중에 가장 와닿았던 말이 하나 있었어요. 주변에서 아무리 괴짜라고 이야기해도 그 린치의 옷은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는 되게 정갈한 옷인 게 참 신기했다라는 점이에요. 그 첫 번째 단추까지 모두 다 잠그고 정장 반바지를 입고서 주변에서 아무리 담배를 뻑뻑 피워도 그냥 끄떡없었던 린치에게서 어떤 물리적인 품격을 받다 뭐 이런 글이었거든요. 지난 1월에 이제 서거했던 데이비드 린치를 떠올리면서 4월 저품격 영화 음악 방송 영화도 음악도 아닌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영화도 음악도 아닌의 호스트를 맡고 있는 언타이틀드고요. 오늘은 저희 방송의 가장 단골 게스트 최다 출연자 홍타시님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근데 여러 번 했는데 할 때마다 이게 왜 이렇게 부끄럽냐? 이게 생각보다 이게 왜냐면 이게 앞에 사람이 없잖아요. 좀 항상 어색하네요. 술 네. 빨리 먹어야겠다. 네. 오늘 이제 주제는 여태 그 저희 방송 중에 처음으로 한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같이 좀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 서두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데이비드 린치가 이제 작년이 올해 1월에 1월 15일. 네, 그렇죠. 1월 15일에 이제 세상을 떠났죠. 근데 이제 린치라는 작가 자체가 워낙 또 저희 준기 형이 사랑하는 사실상 이제 영화 인생에서 가장 이제 큰 영향을 줬던 그런 작가라는 점 때문에 이번 4월에 같이 좀 이 이야기를 이제서야 좀 해보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생각으로 준비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들려드렸던 노래는 린치 팬들이라면 모두 다 좋아하고 잘 알고 계실 트윈픽스의 주제가고요. 그 뭐 이제 이야기 좀 하게 앞서가지고 그 린치가 어떤 점에서 본인한테 조금 그런 가장 큰 그런 영향을 줬던 사람인 건가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이제 어릴 때 영화라는 거를 처음 좋아하게 된 게 사실 초등학교 때였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내가 어릴 때는 좀 이제 하면 대충 연식이 나오는데 이제 그쵸. 홍콩 영화랑 그리고 내가 초등학교 고학년일 때 일본 문화가 개방하면서 그렇죠. 일본 영화를 엄청 많이 봤어 그때. 그때 그러면서 봤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영화들 보면은 뭐 왕관이나 뭐 이화이순 이런 거 되게 좋아했는데 뭔가 미학적으로 봤을 때 되게 그냥 이게 아름답잖아. 그쵸. 영화적으로 아름다운데 되게 조금 뭔가 되게 좀 내가 생각하기 좀 1차원적인 거야. 예쁘다. 누가 봐도 예쁜 영화들이었는데 물론 내용은 안 그러지만. 그렇죠. 근데 데이비드 린치를 영화를 제대로 처음 본 거는 사실 머롤랜드 드라이브인데 뭔가 그 전에 영화나 혹은 그런 미학이라는 게 그냥 조금 단순했던 것 같아. 근데 린치 영화들은 뭔가 되게 공포스럽고 기괴한데 아름답다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부터 이제 좀 영화나 혹은 그런 시각적인 거 혹은 여러 가지 그런 예술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좀 다변화된 것 같아. 좀 다양하게 보게 되고, 그러면서 린치 영화를 보고 나서부터 되게 예술 영화나 혹은 되게 좀 소위 말한 좀 어려운 영화들을 dob하게 보게 된 것 같아. 그래서 엄청 좋아하고, 그리고 나서 되게 그 사실 그 린치 영화가 머롤랜드 드라이브 나오고 뭐 장편 그 다음 나온 게 인랜드 엠파이어인데, 그렇죠. 사실 인랜드 엠파이어 같은 경우는 그 영화를 장편 영화라고 보기 좀 애매하다고 난 생각하거든. 왜냐면은 그 영화가 원래 린치가 과거에는 좀 필름 영상물에만 되게 집착하다가 처음으로 디지털 캠코더로 그러니까 평소에 찍던 것들에서 좀 벗어나 있죠. 플룻을 추가해서 약간 장리 꼬다르 후반기 작업처럼 되게 실험 영화 이미지북이라든지 그런 이런 느낌이라서. 것처럼, 그래서 나는 사실 인랜드 엠파이어를 뭐
마지막 장편으로 좀 보기 어렵고 나는 머럴랜드 드라이브가 마지막 장편이라고 좀 생각하는데 다음 작품을 되게 기대하고 있었어. 근데 린치 자체도 머럴랜드 드라이브 이후로 영감이 없대. 그래서 안 내다가 트윈픽스가 나왔죠. 그치 그건데 뭐 드라마고 하니까 나는 한 2-3시간 안에 네. 플롯해서 끝내는 걸 좀 좋아해서 기다리다가 곧 나오겠지 했는데 갑자기 가버리신 거지. 그쵸. 난 엄청 충격이었고 막 또 내가 항상 그 데이비드 린치 유튜브 알잖아. 네, 그렇죠. 거의 변태거든. 맨날 럭키 넘버 뽑고 그, 날씨하고 네. 똑같은 각도로 썸네일 찍고 똑같은 구도 하여튼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한 그게 2년 전부터 그쵸. 안 중단이 됐죠. 했는데 난 오히려 새로운 작품이 나온 줄 알았어. 그 폐기 조항이 있어가지고. 그쵸. 그래서 나는 진짜 충격 먹었어. 그러고 나서 하여튼 린치가 되게 나에게 좀 뭐 이런 말하면 되게 웃긴데 뭔가 그런 예술이라는 거에 관심을 크게 준 감독이라 그래서 좀 많이 슬프더라고. 좀 내가 좋아하던 사람들이 한 명씩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가장 특별한 감독이 가고 나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 저도 린치 비슬라의 이제 린치 부고 이후에 그 린치 단편들 위주로 이제 큐레이셔닝하는 기사들을 좀 작성한 적이 있긴 한데 사실 저한테 린치 그 기사의 처음에 원래 첫 방향성은 린치에 대한 좀 사적인 에세이였어요. 근데 이제 좀 어떤 느낌이었냐면 반대로 저는 린치가 되게 이렇게 뭔가 허들이 높은 감독으로 저한테는 좀 다가왔었어요. 오히려. 사실 처음 보면 누구나.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단순히 이렇게 영화를 많이 좋아하면은 소위 얘기하는 어떤 정전의 반열에 올라 있는 감독들이 있잖아요. 그치. 근데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두려움을 주기도 해요. 내가 이 영화를 보고 느끼지 못할까봐 혹은 읽어내지 못할까봐. 저한테는 그 감독이 딱 세 감독이 있는데 하나가 존 포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즈 아스티로고 세 번째가 데이비드 린치예요. 이게 되게 웃겨요.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면은 왜 세 번째 린치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사실 존 포드랑 오지아스로 1호까지 난 좀 그래도 연결이 된다고 되는데 생각해. 그 뒤에 뭐 고다르가 나오던데 뭐 스트로브비에가 나오든지 뭐 이렇게 좀 그런 쪽으로 풀어가야 되는데 저한테는 그런 어떤 부담감을 주는 감독 중 하나였어요. 린치가 실제로 물론 이제 린치의 전작들을 이제 그 좋은 기회로 인해서 이제 쭉 다 볼 수 있게 되고 다 좀 토파보게 됐지만 사실은 저한테는 린치가 어떤 거대한 벽 같은 느낌이었던 감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사람의 어떤 부고 소식 자체가 저한테도 조금 크게 좀 슬픔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도 좀 들고 사실 이거는 그 저랑 비슷한 세대의 밀레니얼 시네필 세대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저는 린치라는 이름이 주는 공통적인 감각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실제로 그 린치의 자장이 되게 좀 생각보다 크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뭐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사실은 좀 그런 맥락에 있어서 이번 그 라디오를 좀 해보려고 했고 근데 말이 생각보다 이게 그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시간이 타이머가 무슨, 있어. 타이머가 있어요. 이게 무슨 시한폭탄 저거.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 시한폭탄처럼 여기서 이제 주어진 러닝타임 안에 이 쇼를 끝내야 되니까 지금 체크해봤는데 그 음악 오프닝 음악 틀고 소개하고 린치 이야기 조금 하다 보니까 벌써 10분이 쭉 가기 때문에 슬슬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첫 이야기를 조금 첫 노래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노래는 그 로이 오비슨의 In Dreams라는 트랙 먼저 들려드릴 텐데요. 린치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사실 이 노래 뭐 모를 수가 없죠. 하지만 일단은 뭐 저희 항상 포맷이 그렇듯 곡 먼저 들려드리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이 오비슨의 In Dreams 듣고 오시겠습니다. A candy-colored clown they call the Sandman tiptoes to my room every night just to sprinkle stardust and to whisper, go to sleep, everything is all right. I close my eyes, then I drift away into the magic night. I softly say a silent prayer
say goodbye. It's too bad all these things can only happen in my dreams. 네, 로이 올비슨의 In Dreams 듣고 오셨고요. 이 노래가 담긴 영화 뭐 아주 블루벨벳. 유명하죠, 그렇죠? 네. 네, 블루벨벳 88년도 맞나요? 아니 80 6년도인가? 6년도예요, 86년도 블루벨벳에 담겨 있는 노래죠. 네. 이 이제 트랙이 나오는 시퀀스는 이 노래 분위기랑은 이 분위 그 장면이 되게 충격적이지 사실. 그쵸, 좀 예. 재밌지. 그러다 보니까 그 영화사에서 가장 또 대비가 심한 어떤 트랙들 중 하나가 아닐까.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실은 이제 인드림스 이 로이 올비슨이 트리비아라면 트리비아인데 실제로도 이제 그 원래 린치가 이제 그거를 물어봤었어요. 그 인드림스 써도 되냐? 별로 안 좋아했지 근데. 안 좋아해서 안 줄라 그랬대요. 예. 근데 이제 워낙 이제 그 시기 슬슬 이제 그 린치가 어떤 그런 그 컬트 영화로서 이제 반응을 조금 얻고 있는 시기다 보니까 이제 마지못해 가지고 아 그래 쓰세요 약간 이러고 썼는데 그게 이제 좀 잘 됐죠. 아 근데 그 전에 이제 이 블루벨벳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게. 그 이제 데이비드 린치가 이레이저헤드랑 엘리펀트 먼으로 좀 컬트적인 호응을 그쵸. 얻고서 좀 자본을 투자 받아서 듄을 듄을 했지. 근데 듄이 대차게 망했죠. 완전 망하고 그러니까 너무 길게 했었고 뭐 듄 과거의 듄에 대해서 막 그것도 얘기하면 재밌는데 뭐 그거는 지금 할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아무튼 그러고 나서 아 나 이제 이런 자본에서 제약이 걸린 영화를 하면 안 되겠다 하고 개인적인 영화를 찍어가겠다 해서 그래서 블루벨벳을 찍을 때 연출료를 안 받았대 거의 그냥 다 자기 대신 100% 내 통제하에 할 수 있게 만든 영화가 블루벨벳이고 그리고 데이비드 린치의 영화의 이제 분위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잡은 영화인 거지. 그렇죠. 처음 시발점인 거지. 그러니까 뭐 이레이저드나 엘리펀트맨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계열이 있는데 그 린치 스타일이라는 느낌을 잡은 게 이제 블루벨벳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쵸. 예. 아무튼 그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도 아까 계속 이게 데이비드 포스터 윌리스 말을 인용하게 되는데 린치 영화에서의 가장 그 특별한 점은 소위 얘기하는 예술 실험 영화 계통과 할리우드 상업 영화 계통의 어떤 구분선을 괴념치 않아 했던 감독이다라는 점에 이제 포스터 윌리스가 주목을 했는데 그 사실 그 색채가 좀 온전하게 조금 드러난 지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할리우드의 매운맛을 한번 맛봤던 듄 이후에 블루벨벳이 나온 그 시기부터가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 이후서부터 뭔가 좀 그 소위 얘기하는 이 영화의 그냥 어떤 단편선의 플롯 자체는 할리우드의 자장 안에서 벗어난 적이 없거든요. 블루벨벳 이후에 인랜드 엠파이어 전까지의 린치 영화들을 보면 실제로 그 시놉시스만 보면은 물론 이제 복잡하긴 하지만 하나의 어떤 그런 그 하나는 아니고 여러 장르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뒤섞여 있지. 이렇게 뒤섞여 코미디도 가지고 있고 오컬트적인 예,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안에서 기괴하고 기이한 어떤 분위기들이 자아내는 것도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실력인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린치의 블루벨벳 좋죠. 정말 좋아합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그 할리우드 내에 있었던 린치의 가장 어떤 프로토타입 원형 같기도 하고 그 실제로 이제 평론가 로저 이버트 같은 경우에는 블루벨벳 이후에 머럴랜드 드라이브 전까지의 린치의 영화가 3편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다 별로라 그러고 사실상 린치가 찍었던 정점을 블루벨벳으로 꼽는 평론가들도 꽤 있어요. 예. 나는 이렇게 생각해 오히려 블루벨벳으로 시작을 해서
마스터피스 마지막 그 머롤랜드 드라이브로 완성을 한 것 같아. 난 음. 뭐 이건 뭐 그렇죠. 개인적인. 아, 그 맞죠, 맞는 거죠. 그 영화 참 재밌죠. 그거 영화 자체가 이제 그 단순하게 얘기하면 시놉시스를 그냥 제프리란 청년의 성장기잖아. 그쵸. 그냥 되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건데 이제 도박에 들어가면은 되게 순수한 청년이 어떠한 그런 악이라는 거를 경험하는 거잖아. 그쵸. 되게 좀 네. 그것도 쉽게 말하면. 근데 이 영화를 보면은 알겠지만은 그 기괴한 이미지 미장센이 있는데 그 데이비드 린치 자체가 원래 화가였잖아. 네. 필라델피아에서 네. 미술 전공을 하고 그래서 어릴 때 이제 프란시스 베이커나 뭐 에드워드 호퍼 같은 작가들의 영감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카프카 같은 그런 문학에서 영감을 받아 이걸 만들었다 하더라고 이 영화를. 그 이후부터 계속 비슷한 이런 영화를 전개했는데 근데 아무튼 이 영화 그 블루벨벳 이전작들은 사실 미장센 그때도 뭐 재밌는데 막 그런 색감적인 거나 이런 뭐 흑백 영화니까 뭐 그런 건 안 보이지만 대다수가. 네. 약간 그런 특별한 미장센은 난 좀 아니라고 생각해. 그때도 뭐 기괴함은 있지 막 약간. 그쵸. 근데 블루벨벳부터 그런 미장센 쪽으로 뭔가 색깔이나 이런 게 되게 기괴한데 아름다움을 좀 보여줬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 그 뭔가 뭐랄까요, 이게 블루벨벳의 어떤 그 기괴함에 사실 이제 이 이후에 거의 대부분의 린치 영화들이 이제 천착하는 주제기도 하지만 관음적 욕망이라는 그치. 측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게 이제 가장 블루벨벳에서는 그 표면 위로 올라와 있는 주제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거는 좀 소신발언 같은 건데 린치 영화를 가장 재미없고 멋없게 해석하는 방법 중 하나가 프로이트나 락강을 들고 오는 거라고 생각해. 아니, 나도 동의하는데 사실 린치 영화를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그렇죠. 예. 그거 보통 사람들이 사실 린치 영화가 되게 뭐 현학적인 느낌도 있고 막 해학적인 느낌도 있고 하니까 아 이걸 막 분석을 하는데 그 데이비드 린치 그 자전적 그 이제 빨간 방 예, 소설에도 나오거든. 예. 그냥 이걸 음악 듣듯이 봐야 된다. 뭔가 사실 뭐 우리가 외국 음악 들어도 막 가사가 이해 안 돼도 그냥 분위기 좋으면 좋잖아.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이걸 막 분석하고 하면은 그러니까 막 프로이트의 뭐 개념 도입 뭐 그 영향이 있겠지 뭐 아무래도 약간 당연히 자장은 있겠죠. 근데 근데 그걸 너무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이제 좀 그러니까 블루벨벳은 이거 사실은 이것도 좀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이제 데니스 호퍼의 미친 연기가 있죠. 미쳤지. 그 물론 이제 실제로도 데니스 호퍼가 그 실존 인물로서의 데니스 호퍼가 할리우드에서 워낙 그 괴팍한 성정을 갖고 있고 트러블 메이커인데다가 이제 뭐 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지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를 다 차치해도 와 그 연기는 그냥 진짜 정말 미친놈 같았어요. 근데 항상 난 뭐 미친놈이라 그 사람은 항상 근데 나 데니스 엄청 좋아해서 예, 그렇죠. 그 거친 맛이 있잖아요. 그치, 그 그치. 사람 특유의 그 정제되지 않은 것을 연기할 때 데니스 호퍼가 주는 그 멋이 있어요. 데니스 호퍼가 자기가 이 배역을 하려고 엄청 어필했대. 예. 실제로. 근데 되게 잘 맞았어. 아니 누가 봐도 그치. 누가 봐도 그리고 이 작품서부터 슬슬 이제 로라던이랑도 작업을 본격적으로 좀 시작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렇지. 이후에 이제 로라던과는 쭉 심지어 일랜드 엠파이어 때까지 이어지는 관계니까요. 근데 이 장면이 진짜 유달리 이제 좀 그게 이제 여기에 그 누구지? 배우 이름 말고 배역 이름이 세 글자인데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그게 아마 프랭크 부스였나? 예. 그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데 사실 그 립싱크잖아. 네. 근데 옆에서 호퍼가 따라 부르고 있잖아. 예. 그러고 뭔가 되게 기괴한 장면이거든 그게. 맞아. 맞아. 그 배역은 벤. 벤이 카세트 테이프를 틀죠. 그런데 되게 그 립싱크하면서 하는데 그 장면 굉장히 기괴하지. 그래서 이 장면 나 사실 되게 인상 깊어. 사실 아마 나 말고도 그 장면 되게 인상 깊게 봤을 거라 난 생각. 다들 다 그렇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인드림스를 뒤에 이제 그 노래가 끝나고 나가지고 이렇게 좀 그 프랭크가 좀 가문에 취한 듯이 결국에는 그 주인공하고 이제 그 도로시하고 이렇게 둘을 이제
됐고 어디 뭐 공터 같은 데 가가지고 거기가 사실 또 정점이잖아요. 그 이 립스틱 바르고 하는 그 거기서도 한 번 더 부르지 않나요? 인드림스? 기억이 잘 안 나. 나도 그 좀 애매한데. 제 근데 기억에는 한 번 더 부를 거예요. 그때 데니스 호퍼가 흥얼거릴 거예요. 그치. 예. 데니스 호퍼가 난 네. 베니 부른 줄 알았어. 네. 그러니까 벤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인드림스가 처음 나왔을 때고 사실 그거 말고도 그 이 영화 하면 꼽아야 될 또 노래가 토니 베넷의 블루벨벳 그치죠, 그쵸? 이사벨라 로셀리니가 이렇게 부르는 그 그치. 그 약간 나는 이 영화가 부성애와 관련된 생각도 들어. 약간 그러니까 그 주인공 남자가 좀 아버지는 아프시고 하잖아. 아 그쵸 근데 아버지가 이제 그 중풍 같은 거 그리고 어머니도 좀 문제가 있으신데 약간 데니스 호퍼랑 그 누구지 이름 갑자기 기억 안 나네. 여자 배우. 그러니까 이사벨라 로셀리니 예. 약간 아빠 엄마인 거지. 아 유사 엄마 유사 약간 아빠. 그런 식으로 뭔가 전개되는 느낌이 받았거든. 그러니까 욕망에 솔직해지는 욕망 그 자체의 현현으로서의 부모라고 볼 수 그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실제로 그 이후에 결국에 이 결말에 가서 그 로라더니 분하는 셀리랑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동화적이죠. 블루벨벳도. 근데 사실 그 린치 형은 다 동화적이라 생각해. 응. 인랜드 엠페어 빼고 저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성인 동화지 뭐. 그 심지어 그 제 단편선에도 썼었던 그 래빗 시리즈는 그 누가 봐도 그냥 그 미국식 그 시트콤의 블랙 코미디랑 기괴함 한 스푼의 동화적 세계를 이렇게 섞어놓은 듯한 그런. 이게 진짜 무슨 폭탄 같아. 25분 남았다. 폭탄 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째깍째깍 이렇게 하니까 다음 이제 작품으로 좀 넘어가 보고자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원곡자가 부른 건 아니라서 이제 배우 이름 듣자마자 바로 린치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원곡은 따로 있죠. 더 유명하죠. 원곡자가 훨씬 더 유명하지만 니콜라스 케이지가 부르는 Love Me Tender 듣고 다음 영화에 대해서 조금 짧게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네, 듣고 오시겠습니다. Love me tender, love me sweet, never let me go. You have made my life complete, and I love you so. Love me tender, love
니콜라스 케이지가 부르는 Love Me Tender 듣고 왔고요. 이 노래 뭐 이제 뭐 사실 가장 유명한 건 엘비스 프레슬리의 트랙이죠. 그렇죠. 엘비스 프레슬리가 부른 노래인데 니콜라스 케이지가 나왔다라는 거는 린치 영화에 딱 한 번 나왔었죠. 니콜라스 케이지가. 네. 니콜라스 케이지. 난 제일 의외의 작품 예. 이 영화가. 제가 그러니까 이게 제 픽인데 이제 준기 형이 제 픽을 듣자마자 이 영화를 왜 골랐나? 아니 근데 이 영화가 그 린치가 황금종려상을 두 번 맞지? 아 이거 감독상인가 이거? 이거도 뭐 받았어? 이걸로 받았죠 황금종려상을. 모럴랜드도 받지 않았나? 그게 아, 뭐, 감독상이 헷갈리네. 나 그게 지금. 감독상이지 않나요?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뭐 하나 황금종려상 받았을 걸 봐봐. 모럴랜드 드라이브가 아 감독상이구나. 이게 감독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 광란의 사랑이 황금종려상을 어떻게 받았지?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 영화야. 이거 아니 그냥 그 보상픽이라는 말이 많죠. 그러니까 너무 좀 그러니까 이거 아마 나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진짜 많을 텐데 이거 진짜 어떻게 받았지? 그러니까 뭐 영화 자체가 완전 별로다 이런 건 아닌데 그 타 작품들의 린치의 타 작품들에 비해 그 린치의 범작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평작 수준의 네, 린치다. 그러니까 나는 좀 너무 그러니까 이거 나 같은 생각하는 사람 진짜 린치를 좋아한다면 10중 8구는 대부분 나같이 생각할 거라 생각해. 그렇죠, 그렇죠. 광란의 사랑 좋아하는 사람 찾기가 어렵죠. 근데 물론 배우들이 연기 진짜 잘하잖아 여기서. 그렇죠. 니콜라스 케이지랑 뭐 여배우 누구지? 그 로라돈. 로라돈 맞아. 실제로 그리고 그 이제 이 플롯 자체가 이제 그 저기 엄마가 딸의 남자친구를 죽이려고 하는. 그게 되게 제일 일차원적인 내용인데 예. 근데 이걸 왜 골랐을까? 왜 골랐니? 사실 이제 딴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린치가 추구하는 동화적 세계의 원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블루벨벳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할리우드의 자장 안에서 린치가 드디어 뭔가를 득도했었던 어떤 정점이 나왔던 그런 프로토타입이라면 물론 이제 그 블루벨벳도 동화적인 세계지만 가장 직관적으로 린치가 동화적 세계를 바라보는 방법을 꼽으면은 저는 광란의 사랑이라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스트레이트 스토리가 나왔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왜냐면 그나마 좀 그래. 그러니까 뭐라 그 가장 그 스트레이트 스토리야말로 사실 가장 이질적인 근데 작품이잖아요. 스트레이트 스토리는 완성도가 있어. 이것도 뭐 나름 나는 잘 재밌어요. 모르겠어, 나름 솔직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스토리는 진짜 린치 영화 안 같지만 그냥 제일 어떻게 이게 나왔지? 약간 이렇긴 한데 그건 또 완성도가 있거든. 근데 그렇죠. 예. 나는 광란의 사랑은 잘 모르겠다. 사실 고른 이유는 딴 건 아니고 이게 막 린치의 막 수작이다 이렇게 저도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이걸 왜 골랐냐? 저는 니콜라스 케이지가 뱀 가죽 자켓 입고 나오는 게 그렇게까지 웃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왜 사실 이제 이 러브 미 텐더는 맨 마지막 엔딩에서 이제 그 로라던이랑 재회하는 엔딩 씬에 부르지만 이전에 니콜라스 케이지가 마이크를 한 번 더 잡거든요. 그 아마 나이트 클럽에서 그 추근덕대는 남자의 면상을 후드려 패고 그러고 이제 마이크를 딱 움켜잡고 러브미를 딱 부른다면 러브미 텐더 잘 말고 불러. 러브미를 부르는데 그 모양새가 너무 웃긴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사실 꼽았어요. 광란의 사랑을. 그 왜 뭐 사실 로스트 하위웨이는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영화는 아니고 그리고 스트레이트 스토리를 사실 고를까 했는데 그건 너무 이질적이고 연속선상 안에서 블루벨벳과 멀로랜드 드라이브를 형이 골랐다면 사실 그 연속선상에서 가장 이야기해봄직한 영화이자 그렇긴 하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니콜라스 케이지가 저렇게 훅가시를 잡고 나오는 모습이 너무 웃긴 거죠. 개인적으로는 저렇게 멋이 없을 수 있나? 노래는 잘 불러. 노래는 잘 부르죠. 근데 그 니콜라스 케이지가 그 마초이즘의 끝판왕으로 나온다는 이게 사실 이제 뭐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니콜라스 케이지가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의 그 럼블피쉬라는 영화에서도 비슷한 어떤 마초적인 캐릭터로 나오고 이후에 이제 그 코엔 형제 애리조나 그 납치 사건, 유괴 사건이라는 영화에서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냥 좀
그 어느 정도의 맞춤성을 지닌 캐릭터로 나오고 또 뭐 고스트라이더도 있죠. 가장 유명하게는. 근데 그래도 린치 영화에서 나온 니콜라스 케이지는 참 못 봐줄 수준이다. 저 뱀 자켓이 너무 안 어울린다. 몰라 나는 노 코멘트 하겠어. 그냥 좀 웃기긴 해. 아니, 네가 예, 왜 뽑았는지도 알겠어. 근데 이게 근데 진짜 그냥 그거야. 뭐 오히려 좀 다른 데서 상 받았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깐느에서 이거를 줬다고? 황금종려상을? 약간 이런 건 있어 계속.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보상픽 블루벨벳의 보상픽일 확률이 사실 그럴 가장 높기도 확률이 하고, 예. 그러니까 뭐 그쵸. 아무래도 이제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근데 이제 뭔가 광란의 사랑을 그리고 처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로만 떼고 놓고 보면 린치라는 이름값을 제외하면 사실은 수작에 더 가까워요. 좀 근데 이제 린치라는 어떤 잣대를 들이밀었을 때 그게 범작이 되고 평작이 되는 게 문제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누굴까요? 뭐 코엔 형제가 이 광란의 사랑을 만들었다고 치면은 제가 볼 때는 코엔 형제 필모에서 손꼽힐 만한 수작으로 광란의 사랑이 꼽힐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오케이. 예. 린치라는 사람이라서 오히려 좀 너무 야박하게 내려치기 당한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어요. 예,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알았어요. 그 이제 다음 영화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시간상 그 노래를 마지막에 듣죠. 마지막에 듣 원래 준비했던 노래보다 그냥 노래 듣고 네. 마지막에 다른 음악 좀 들려주고 하자. 그러면 그렇도록 합시다. 네, 그러면은 저희 린다 스콧의 I've told every little star 먼저 듣고 그러면은 다음 영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Dum da dum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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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m da dum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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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m Why haven't I told you? Oh baby, I told every little star just how sweet I think you are. Why haven't I told you?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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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old ripples in a brook made my heart an open book. Why haven't I told you? Friends ask me, am I in love? I always answer yes. Might as well confess if the answer's yes. Maybe you may love me too. Oh my darling, if you do, why haven't you told me?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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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iends ask me, am I in love? I always answer yes. Might as well confess if the answer's yes. Baby, you may love me too. Oh my darling, if you do, why haven't you told me?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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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마이크에 들어간 거 알죠? 아, 상관없어. 네. 이 노래 뭐 당연히 뭐 저희가 달고 이 라디오 내내 얘기했었던 데이비드 린치의 가장 최고작으로 꼽히는 머롤랜드 드라이브였고요. 이 얘기는 뭐 형이 할 말이 너무 많으실 텐데. 아니 뭐 나는 이 영화로 이제 린치 입문했고 네. 뭐 영화 뭐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 영화야말로 딱 그 린치를 집대성한 영화라고 생각을 해. 아, 그쵸. 그리고 뭔가 처음에 어렸을 때 봤을 때는 이 영화를 되게 해석을 하고 싶었다. 되게 메타포가 많고
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영화 처음 봤을 때는 뭔가 이게 너도 알겠지만 전반부 후반부가 있잖아. 그렇죠. 1부, 근데 2부로 뭐- 나뉘어져 근데 있고. 그게 이제 대중들이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거야. 처음은 꿈이고 나중에 현실이다 뭐 이렇게 현실이다, 뭐 생각하는데, 이 영화를 그렇게 보면 재미없는 것 같아. 그런 고정관념이 갇히는 것 같고, 그냥 이 영화를 하나의 시라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쓱 받아들이면 더 오히려 좋은 영화라 난 생각하거든. 그 실제로 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입장에 더 가까워요. 린치가 그렇게 유도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치, 결론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 출구 없는 미로 같은 건데, 그러니까 린치는 그렇게 유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1부랑 2부로 명확하게 나눠놨고 1부에 그렇게 해석.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석이 되는 순간 논리적 모순에 빠져가지고 미로에 갇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의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나는 1부가 꿈이나 환상이고 2부가 뭐 현실이야라고 얘기했을 때 무조건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 몇 가지의 충돌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어떻게든 풀려고 하는 순간부터 그 덫에 갇힌 거죠. 린치라는 덫에.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그냥 너무 그런 거 뻔한 거를 이제 의식하고 보면은 좀 재미없는 것 같고, 나도 처음에 해봤을 땐 그랬거든. 근데 좀 여러 번 보고 린치라는 감독을 좋아하게 돼서부터는 그냥 영화를 볼 때 그 사람을 해석하려고 보기보다는 그냥 눈에 들어오고 내가 느끼는 대로 좀 영화를 보려고 하게 됐더라고, 이 감독에 대해서. 그래서 뭐 아무튼,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노래도 좀 재밌는 장면이잖아. 처음 그쵸. 초반부에 나오는데 그거 알지? 이 영화를 이제 보신 분들은 아는데, 이제 다이앤이 이제 전반부에서는 되게 유명한 배우잖아. 그렇죠. 근데 후반부에서는 또 아닌데, 그 전반부에서 이 노래가 카밀라 로즈라는 배우가 이 노래를 불러. 그것도 뭐 립싱크지 사실. 그쵸. 근데 내가 보기엔 그거야. 다이앤 오히려 그 카밀라 로즈라는 배우가 다이앤인 거야. 왜냐면은 꽂아준 거다. 약간 되게 누가 꽂아주는 이렇게 역할이니까 뭔가 조금 되게 재밌어.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름이 바뀌잖아. 뭐 그런 것도 되게 재밌고. 그렇죠. 뭐 영화 자체 너무 훌륭하고, 처음 보면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접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아 근데 사실 저는 이건 난해하다고 여기기에는 그걸 그러니까 해석하려고 그러면 그래.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가 워낙 빼어나게 만들어져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2시간 동안 내 생눈으로 보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충격이고 재밌고 그 어떤 그 소위 얘기하는 영화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경험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영화거든요. 이 영화는. 그러니까 그 오히려 그런 그 수사들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수식어들이 그거를 막고 있는 거죠. 아 이거 되게 난해하고 이게 어떤 21세기 영화의 어떤 시발점과 같은 영화고, 이렇게 이제 막 칭찬의 미사여구들을 붙이다 보니까 아 뭔가 내가 이 영화를 보고 뭔가를 해석하지 못하면 안 되나,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래. 그냥 영화 자체가 진짜 손에 꼽힐 만큼 잘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냥 그 영화 자체가. 완성도가 있지. 예. 근데 나는 이거야. 린치 영화 중에 이걸 처음 접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아 그건 맞죠. 좀 이렇게 가야지. 네.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봐야지. 그냥 무지성으로 이거부터 이게 제일 명작이야 이거 보면은 이게 뭐야? 이게 제일 어렵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근데 뭔가 그 전부터 시네아트에 대한 이해관이 좀 있으면은 뭐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조금 린치라는, 그러니까 나는 되게 그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님도 봉준호 영화 이렇게 있잖아. 그쵸. 근데 린치도 마찬가지라 생각하고. 린치라는 영화 그 장르가 있죠.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걸 처음 보기보다는 다른 영화들을 천천히 보면서 변화하는 과정도 보고 어떻게 되고 이 사람을 좀 이해하고 보면은 좀 더 재밌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블루벨벳이 입문작으로는 제일 좋은 그치, 것 같아요. 그치. 네, 블루벨벳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실 무조건 좋은 작품을 보리라는 건 없으니까 저는 그래서 광란의 사랑도 사실 봤으면 좋겠어요. 그건 말할게. 왜냐면은 그 이제 그 가교 같은 역할이라는 영화인 건 맞거든요. 근데 머롤랜드 드라이브에서 실제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류의 해석들을 아까 대차게 까긴 했지만 슬라브의 지적이 머롤랜드 드라이브의 딱 이 장면, 형이 아까 얘기했던 립싱크 장면을 축으로 린치 영화를 해석한 파트가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그 글이 개인적으로 그 딴 게 아니라
소리와 신체가 분리되어 있는 것 자체가 린치를 설명하는데 가장 적합하다. 지잭이 그런 것도 있어? 예. 신기하네. 지잭 생각보다 대중적인 철학자라서, 그러니까 그 대중적인 철학자라는 게 그 사람이 어떤 그 인기에 영합하기 위한 걸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영화 비평이나 음악 비평, 대중 비평을 되게 적극적으로 하는 철학자 중 하나예요. 근데 실제로 지잭이 그 이 장면을 들어서 그 들레즈라든지 이제 다른 철학자들을 소환하면서 그 신체와 소리, 기관 없는 신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엮었었던 글이 있는데, 이게 좀 철학을 좋아하고 머롤랜드 드라이브 좋아하는 사람은 읽어볼 만한 글이다. 개인적으로 린치 영화 세계가 어떻게 어떤 그 현대 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그 인사이트를 주는 글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랑 별개로 저는 사실 그거랑 별개로 저 그 마지막 장면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 나오는 장면. 저 그 꿈에 나왔어요. 아니 뭐 그 쬐끄만 거? 네. 그 장면. 아니, 실제로 저는 머롤랜드 드라이브를 보고 그날 밤에 그 장면이 머릿속에 근데 이 영화는 원래 좀 그래. 꿈에 나올 꿈에 만해. 나와. 계속 나오는 그리고 거야. 영화 자체가 꿈 같잖아. 근데 진짜로 그래서 자고 일어났을 때 머롤랜드 드라이브가 안 끝난 느낌이었어요. 되게 그 개인적인 경험이긴 한데 그게 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더라고요. 되게 기괴하지. 근데 이만한 영화 진짜 없다고 생각해. 그쵸. 빼어나죠. 매우. 좀 린치 영화를 다 보게 되면은 진짜 너무 다 좋아할 것 같아. 좀 그냥 사람들이 그런 모르겠어. 그러니까 뭔가 너랑도 얘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점점 시네 아트라는 개념이 없잖아 이제. 그쵸. 근데 우리가 뭐 예전에 아니다. 알았어요. 그러면은 저 이제 시간도 시간이라 거의 이제 막바지로 가는데 노래나 더 듣자. 노래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건데 사실 조금 이 쇼에서 한번 좀 소개시키고 싶었던 되게 재밌는 웃긴 건데 계속 포스터 윌리스를 인용하는 이유는 포스터 윌리스가 실제로 그 97년도에 로스트 하이웨이를 찍었었던 당시에 린치 촬영장에 취재를 나갔었어요. 포스터 윌리스가 심지어 그 사람 막 그 린치 오줌 싸는 것까지 썼었거든요. 거기 글에다가. 근데 그 사람도 되게 대중 비평에 되게 능한 사람이라 거기서 시작해서 린치 영화가 현대 미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감독인가에 대해까지 뻗는 거였는데 거기에 되게 사소한데 되게 재밌는 문구가 있어요. 그 작가가 그 아저씨가 그 이성을 만날 때 그 피하는 포인트가 있다고. 제미 린치가? 아니 그 아저씨가. 근데 그 피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린치 영화에 나오는 인물의 모먼트가 그 상대방한테 드러나면 자기는 그 순간 모든 그 호감의 감정을 끊고 그 사람이 연락을 끊는다는 거야. 근데 뭔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도 그래서 앞으로 연애하실 때 그 연애를 하려고 이 사람이랑 좀 잘 되려고 할 때 내가 린치 영화를 좋아한다 싶으면은 이 사람의 어떤 일면에서 린치 영화에 나올 법한 인물의 어떤 일면들이 나오면은 좀 조심하는 것도 방법이긴 방법이다. 근데 거기 일단 제정신인 사람 없어. 그 영화에 나온 사람. 그쵸.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약간 이 글을 막 읽다가 합리적인 말인 것 같은 거예요. 웃기긴 하네. 네,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제 린치라는 사람 자체가 워낙 다방면에서 능한 사람이죠. 이제 DJ로서도 린치가 전자음악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상당히 그 밴드도 하고 전자음악도 하고 실제로 이 린치가 2011년에 발매한 앨범에 리믹스 팩이 나왔을 때 언더월드가 리믹스를 하는 정도로 린치는 정말 그 다방면에서 상당히 그 빼어난 진짜 엔터테이너. 멀티테이너였는데 그런 입장에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드릴 노래 린치가 2011년에 발매했었던 앨범의 수록곡 핑키 스트림으로 마지막으로 저희가 정말 사랑하는 하지만 LA 산불이 앗아 갔었던 영화계의 보물 Rest in peace. 데이비드 린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5월에 또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데이비드 린치의 핑키 스트림 듣고 쇼를 마무리할게요. 바이.